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또 사는 부동산이 애물단지로 변해서 또 고통받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내경제TV에서 새롭게 마련한 이 프로 중에 제가 부동산 세판짜기, 각 개인의 부동산 세판짜기와 세금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세금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내경제TV에 이춘모의 재테크를 시청하신다면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과 고통으로부터 또 좀 더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말을 우리 세무법정이나 이렇게 과거의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1974년부터 그런 거예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 종합해서 세금을 내세요. 그것도 많이 벌어가는 자에서는 누진해서, 누진세일로 세금을 걷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과 종합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득이 크게 8가지 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좀 보험을 많이 드십시오 하면 뭐 3층 석탑을 짜십시오. 연금도 따고 주택연금도 나오고 무슨 또 뭐 보험에 대한 연금, 또 우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뭐 이렇게 해서 또 주택연금에서 이 층을 5층, 7층 석탑을 쌓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득이니까 우리 8가지 소득이 다 저한테 매년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세금도 있겠죠. 그래서 8가지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가. 내가 은행에 돈을 좀 몇 개 놓으면 따북따북 이자, 지금은 뭐 이자를 얼마 안 줍니다만 가게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재형저축이니 이게 크게 하나의 재테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소득. 지금도 저축 저금해서 이자, 우리가 100만 원 이자 나오면은 요즘은 원천징수라고 그래가지고 15.4%, 15만 4천 원 빼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시켜줬으니까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 OECD 국가 중에서 60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가장 오래 일을 하는 국민들 중에 우리가 속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근로소득, 또 배당소득, 주식이라 할지 어떤 사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 햄버거 가게를 하든 치킨 가게를 하든 사업소득, 그 다음에가 연금소득. 내가 모 보험회사에 연금을 들었는데 매달 얼마씩 준다. 연금에 대한 소득이죠. 소득입니다. 또 기타 소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타 소득.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세미나나 강의를 하면은 강의료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대기업이나 직장에 임원으로 있다가 리타이어했을 때 은퇴해가지고 나오는 소득.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게 소득이 나오잖아요. 소득. 이렇게 해서 이 1, 2, 3, 4, 5, 6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합산해서 5월 달에 그 전년도 소득을 다 합산해서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5월 달은 코피 터지는 날이에요. 뭘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확정하는 것을 또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들이 그 기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세무 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바쁜 달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6가지를 분류해 놨는데 그래도 이게 세금이 좀씩 발생하는 것만큼 다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초과된 부분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타 소득세 같은 것을 한 300만 원이 연 300만 원이 초과되면은 초과된 부분을 합산하겠다. 또 연금 받는 거 보험 같은 데서 이게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초과되면 합산하겠다. 이자 소득 같은 것은 2013년도에서는 4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이하는 안 받는다. 초과된 것만 합산한다. 이 사정부 들어가지고 이걸 1,000만 원으로 부자 증세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걸 더 줄여가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2천만 원. 사업소득 같은 것은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세금이 초과된 부분들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매기죠. 그래서 세금의 소득이 있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과세권이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가는 것들을 소득이 있는데 안 받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비과세. 조금 있다가 세금의 오해와 진실에서 하겠지만 근로자의 절반은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따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비과세 되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아까 이자 소득을 원천 징수해가지고 미리미리 떼어서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세무서 가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납세자가 도와주는 꼴이에요. 은행에서도 미리미리 떼어가지고 과세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류. 아까 맞겠죠? 퇴직했을 때 퇴직에 대한 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왜 이것은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내느냐? 양도소득세가 당장 just now 그때 그 해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집을 하나 10년, 20년 전에 살았으니까 꾸준히 올랐는데 그것을 그냥 어느 시점에 탁 가세가지고 종합소득세 합산하면 이만큼 늘어나버리잖아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분류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받아가겠노라.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죠. 내가 10년, 20년, 30년 근무했는데 이게 누적된 건데 그때 시점으로 그냥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버리면 이게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해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6개 정도에서 이제 종합소득. 나머지 본 것들은 종합소득세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비과세면 좋고 분리과세 다 세금이죠. 세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세금을 소득이 있는 분들은 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동산하고 관계되는 종합소득세. 자, 부동산하고 관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 또 소득세를 내신 분, 가장 얼뜻 생각나는 것이 공시가격의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 세금 내겠죠. 두 번째, 2주택 이상이면서 또 3주택 이상이면서 간주임대료, 전세금을 다 모아서 3억은 공제해주고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금리, 우리 정기금리라는 정기예금 금리 정도를 이제 설정해서 요새 지금 한 1.8% 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월세 받는 거, 2주택자 이상이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또 여기서는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세금의 아까 분리, 분류, 비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대한 거 제가 6개의 소득을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금의 오해와 진실, 이것은 사실 국세청에서 어느 책자로 국민 여러분, 납세자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너무 오해와 또 진실을 있는데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근로자분들의 50%는 세금을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 또 두 번째, 전 국민 중에서 1%의 사람들이, 최고급의 사람들이 우리 세금에, 대한민국 거친 세금의 45%를 낸다. 이런 것은 좀 오해와 진실을 좀 바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되게 이것이 맞기도 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우리는 최종 소비자가 짜장면을 한 그릇 먹든 담배를 한 대 피우든 우리 자동차 휘발유를 넣든 맥주를, 요새처럼 더운 날 맥주를 시원하게 한 잔 먹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내야 될 세금들이 간접세라 그러죠. 간접세가 굉장히 많죠. 담배 한 갑만 피우면요, 요새 4,500원인가요? 요 세금이 한 3,300원 정도, 한 74% 정도는 세금이잖아요, 세금. 여러분들 치킨집 가서 시원한 맥주 한 2병 마시면 53, 4%, 50% 이상이 세금. 시골 갈 때 자동차 휘발유세도 50% 이상. 이게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지만 간접세 부분에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저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저 친구가 계속 미사일만 쏴대도 방위세, 화장품 하나 립스틱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직간접세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환경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접세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세로부터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1%, 2% 이 부를 가진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또 법인세도 우리 10위권에 있는 이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90%를 낸다. 그건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따져보면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따져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자꾸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세 정책을 써서 부의 평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하나의 뭐랄까 어느 정부든 그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미약한 부분은 제가 세법을 연구해 본 결과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하다 이거야. 부의 평등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따져본다면 독일 같은 데가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께도 독일 갔다 오시고 G20 회의도 열리고 그러지만 독일이 한 45%, 우리는 한 10%에서 9%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로서 그 뭐랄까 부의 평등을 이렇게 뭐랄까 결정짓는 데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미리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판을 어떻게 짜는가를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부자 증세 개념인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죠. 이제 곧 발표를 하겠지만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미리 낸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10% 깎아줄게. 또 작년부터 7% 깎아줬고. 근데 이런 것을 줄여서 이제 3%대로 이렇게 깎는다든가. 지금 우리 소득세 구간이 올해부터 5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이게 40%로 전번에 38% 구간에서 40%로 늘어서 지방소득세까지 44%로 났는데 근데 이 부분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3억이 초과돼도 44% 정도 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5억, 3억 되신 분들은 부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조세 제한이 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이렇게 부자 증세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대책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진짜 서민 경제, 집 한 칸을 팔았을 때, 집 두 세대를 세 세대를 팔았을 때 세테크 전략이고 임대소득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정확히 알아서 부동산을 세 판 짜는 전략이고 상속세 증여세를 어떻게 사전 증여를 할지 어떻게 하면 세테크 전략을 짜놔서 홀쭉하게 내 상속재산을 좀 만들어서 다음에 상속세를 덜 내는 전략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큰 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도 너무 세무조사가 무슨 법인도 아니고 특수법인도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정직하게만 한다면 노 프라블럼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발두 쭉 뻗고 잤는데 어차피 탈세를 하려고 하고 부정행위를 하신 분들은 발 못 뻗고 잡니다. 제적 기간들 평생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오해와 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 15강 중에서 우리 종합소득세 세금 얘기를 이렇게 대강 했지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초부동산 세금 바로 알. 저때 기초가 뭐냐? 세금을 좀 바로 알자. 자, 15강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도 해보고 감정지수가 어떠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 지수하고 어떤 세무사분은 이렇게 썼더라고. 세금 지수. 도대체 이 기본이 베이직 개념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거야. 무슨 운동이든 뭐든 기본이 돼 있어라. 사람이 기본이 돼 있어라. 이러죠.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지금 얘가 기본 얘기를 하지만 아주 기본 얘기지만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기초 세금에 대한 얘기가.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세대 분리 개념도 제대로 많이 오해하고
그 진짜의 세대 분류의 목적과 방법과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이 기초 세금에 대한 지수가 세금 지수가 그다음에 재테크 지수가 빵점인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 세미나나 이제서 질문해 보면 30점을 못 맞아요. 30점. 그런데 여기서 팍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요새는 SNS랄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요 기본 수업을 들으시고 탁 정리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탁 해가지고 아주 스마트한 그런 그 학생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재테크 지수, 세금 지수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재테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어에서 문법 잘한다고 해서 뭐 이게 스피킹 말 잘하는 건 아니듯이 그렇지만은 조금은 이론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테크 지수. 재테크를 하려면은 이 재테크를 기본 지식을 좀 알아야지 이게 이렇게 열받는 분리에 열받는 콩가루 재테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재테크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 재테크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altogether nothing,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only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리타이어를 하면 내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하면은 뭔가를 살 겁니다. 구입을 할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재테크의 비기너로서 재테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초보자로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웬만큼 가지고 있고 유산을 물려받았다든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재테크.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이분들이 많죠. 제가 특히 상속세 증여세를 이게 학원 같은 데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 재산을 어떻게 사판 짜고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재테크 중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하나가 대표적인 게 기본입니다. 이게 재테크 지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0점도 못, 10문항 중에서도 정확히 2문제 이상을 못 맞출 것이 뭐냐면 주택법 중에서 청약 시스템을 잘 몰라요. 아까 똑똑한 학생들은 잘 아시는 분도 있다 그랬어요. 대다수 분들이 운전면허처럼 장롱 속에 옛날에 부금, 예금, 적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009년부터는 종합통장, 청약 종합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는데 이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신혼부부랄지 특별분양 이런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것도 이제 바뀔 요량이더라고요. 지금 12개월이면 1순위다 그랬는데 앞으로 뭐 2년을 홀딩하고 있는 통장을 1순위로 준다든지 작년, 재작년 이걸 먼저 일찍 좀 풀어서 너무 과열됐다고 보나 보죠. 그래서 이 청약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 공공분양 자체하고 민영에서 분양하는 자체에 그 분양가 차이가 200~300만 원이 나는데 어떤 조건을 같이 하지 내가 공공분양으로 가는지 또 특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장애인,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신 분들, 신혼부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노인들을 봉양하면서 사는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두 번째, 사야 될 부동산과 팔아야 될 부동산. 내가 뭘 사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는 시집보내서 아웃시켜야 되지? 이 개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 개념이. 대부분 지식이 약하면 부하내동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도시형생활주택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사야지. 어디가 지금 50대 1이니까 오피스텔을 지금 사야지. 이래서 주거용을 사야 되는지, 상업용이 지금 잘못 사면 큰일이 나는지, 그 다음에 맨 땅에 헤드 간다고 해서 토지를 지금 또 사야 되는지, 이래서 트렌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은 앞서가는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풋프런트, 나무 발자국만 따라가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초는 이겁니다, 이거. 사야 될 부동산, 팔아야 될. 이것은 어떤 누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재테크,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지식을 좀 가져서 또 주식이랄지 파생상품이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을 서서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공모주랄지 이런 재테크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유불급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해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15강의 특강은 이제 지금까지 모든 세금의 종류는 다 했습니다. 자, 처음에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부세 뭐 이런 것은 그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자율 납부해서 고지서 발부해서 나오는 세금은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소득세, 마지막에 종합소득세까지 이제 한 번은 큰 틀은 이제 훑었거든요. 우선은 제가 60강을 강의할 텐데 앞으로 16강부터는 이제는 큰 틀은 다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하나 빠졌다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좀 덜 했습니다. 사실은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신축주택에 대한 개념, 그건 공급자가 내주잖아요. 시행사가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상가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5강까지의 큰 타이틀과 여러분들이 예방세모와 뭔가는 좀 정신을 차리고 재테크를 해보자는 것까지는 선생님의 잔소리까지는 다 했습니다. 종합소득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강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